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우려가 크게 완화됐습니다. 이 영향으로 코스피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올라갑니다. 다만 전 거래일에 양지수 강하게 올랐던 터라 오늘은 조금씩 상승폭을 줄여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코스닥은 약세의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수 살펴보면 코스피 0.36% 오름세로 현재 2,56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1% 넘게 하락합니다. 739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매수 우위로 다시 전환된 상태입니다. 외국인 이렇게 되면 아직 매도 우위로 전환이 됐습니다. 239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이 54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54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주체의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3거래일 만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서 1,840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기관 역시도 619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2,558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오늘 삼성전자 상승 중입니다. 0.19% 오르면서 54,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0.73%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191만 1,800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61% 약세 기록 중이고 LG에너지솔루션이 반등합니다. 0.3%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33만 4,500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자동차 대표주 흐름이 좋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한 달간 면제한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상승 중입니다. 현대차가 1.64% 상승하며 거래가 19만 8천 원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셀트리온이 0.49% 하락하는 가운데 기아도 올라갑니다. 2.82%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주면서 현재 거래가 9만 8,6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1% 강세로 4만 5,450원. 네이버가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21만 6천 원입니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0.72% 약세 흐름 기록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69만 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체크하시죠. 전 거래일에는 제약바이오 대표주들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5.19% 약세로 현재 거래가 39만 2,500원입니다. HLB가 0.1% 오름세, 에코프로비엠이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만 4,100원에 거래됩니다. 한편 에코프로는 보합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대 하락세 기록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32만 9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1%대 추가적 상승세 보여줍니다. 거래가는 19만 5천 원입니다. 반면 리가켄바이오 3.37% 약세로 11만 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젤이 0.63% 오름세, 클래시스가 4% 넘게 상승 중입니다. 클래시스 5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파마리서치는 0.32%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가 31만 5,500원으로 집계됩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먼저 우주항공 관련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국방 강화를 언급하며 뉴욕 증시에서 우주항공, 방산 섹터가 상승하자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주 관련 가운데서도 방산 관련주 쪽에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퍼스텍이 14%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4,145원. 한국항공우주가 8.49% 오름세로 7만 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도 15%대 강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는 4만 4,900원입니다. 철강수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주 가스관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를 언급하면서 가스관 관련해서 철강주들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세아 제강이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상상인증권은 세아 제강이 미국 현지 유전관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반영이 점차 이루어지면서 2, 3분기에 실적 반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 소식에 세아 제강 현재 13% 가까이 급등합니다. 거래가는 20만 3,500원. 포스코홀딩스가 4.7% 오름세로 28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현대제철 역시도 5% 가까운 상승세 보여줍니다. 거래가는 2만 7,900원입니다.
외환 시장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관세 전쟁 우려가 낮아지면서 환율이 레벨을 더 낮추고 있습니다. 9시 32분 기준으로 1,441원대에 거래됐고 현재는 1,443원대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수 다시 보시죠. 현재 코스피가 0.4% 오름세로 2,568포인트, 코스닥은 1.12%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지금 장 초반에 들어오던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지수의 상승폭이 조금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외국인 수급 상황 예의주시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관세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의회에서 연설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를 많이 언급을 했어요. 특히 관세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가 미국보다 4배가 더 높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언뜻 이해는 안 갑니다. FTA를 맺고 있는 한국과 미국인데 무관세 교육을 하는 게 기본 원칙 아닌가? 왜 어떤 근거로 4배가 높다고 한 거죠? 사실 이 근거가 좀 미약하다는 의견들이 많고요. 네. 그 미약하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4배라고 하면은 어떤 관세에 따라서 몇 퍼센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하는 관세율보다 높다라고 이렇게 미국 측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논리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다라고 뭐 다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실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자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네. 실제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0.79%에 불과하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1%도 안 되는 관세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원인은 아무래도 미국과 한국은 FTA 국가이기 때문에 상호 간의 관세를 매기지 않는 것들이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칙 하에서 관세가 굉장히 낮게 가고 있는데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라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좀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들이 부가가치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부가가치세라든지 다른 로직을 자꾸 들고 와서 실질적인 관세가 뭐 4배 높다라는 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입장들을 밝히고 있는데 뭐 이것을 사실 4배라는 것을 이용해서 무역 적자를 줄인다든지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유발한다든지 좀 이런 정치적인 스탠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는 좀 일반적인 경제 지표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논리라든지 다른 논리가 들어와야 설명이 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높게 이야기하면서 상호 관세, 무역 적자 축소, 미국 입장에서 한국에 지는 무역 적자 축소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관세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을 콕 집었는데 또 한 번 콕 집은 게 있습니다.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한국과 일본, 뭐 우리나라 또 나왔네요.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이 이야기도 꺼내놨단 말이죠. 이게 의도가 뭘까? 관세로 압박을 하면서 압박받지 않으려면 이 사업에 참여를 하라는 뜻인 건지 약 주고 병 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이 좀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라고는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네. 이야기냐면 알래스카 이제 북극 가까운 쪽에 천연가스 유전이 있고요. 이것을 남쪽으로 끌어다가 와서 그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이 액화 천연가스 기지 결국은 수출하려 그러면 파이프라인이 안 되면은 액화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 한국까지 건설해서 하는 작업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북극 가까운 쪽에 건설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길게 연결해야 되고 알래스카 기후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이게 리스크가 있다. 특히나 천연가스도 역시 탄소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고 이게 실제로 수요가 많이 날지 안 날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셰일가스가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대체할 수 있는 셰일가스가 있기 때문에 셰일가스 가격에 대해서 이 천연가스 수익률이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 파이프라인 공사도 리스크가 좀 있고 천연가스라는 탄소 에너지가 향후 얼마나 쓸 것인가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 엑슨모빌 같은 기업들이 하려다 못한 상황이거든요. 대신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런 걸 투자해서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니네 가져갈 수 있으니까 투자를 좀 해달라, 위험한 투자를 좀 해달라라는 입장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워낙 돈이 많이 드는데 위험한 투자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이 시장 논리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관세 논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뭐 이런 입장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해명 자료를 냈죠.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확정한 게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트럼프 대통령 연설 내용을 보면 마치 자발적으로 참여하길 희망해서 지금 다 확정 지은 것처럼 두세 발 앞서 나간 이런 말을 했으니까 우리로서는 참 당황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정책 불확실성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관세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관세도 미룰 것처럼 하다가 예정대로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또 부분적으로는 또 유예를 했단 말이죠. 멕시코 자동차 이런 부분도 유예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마지막까지는 협상의 여지를 그래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 이제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기업들 역시 멕시코의 생산 기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소형차, 준용차, 준주형차 이렇게 쭉 어떤 크기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가격을 심각하게 관세가 부과된다고 해서 소형차 가격을 미국 내 생산한 준중형차 가격보다 올린다? 이것도 논리가 안 맞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가격이랑 형성이 돼 있고 특히나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이 모여 있는 굉장히 경쟁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멕시코라든지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현실화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GM 포드 주가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며칠 새 굉장히 조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가서 수입을 해가야 되는데 수입하면 관세를 내야 되고 관세를 내면서 경쟁력을 가지게 하려면 가격을 또 너무 많이 관세를 다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없다라는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낮아질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이에 따라서 GM이라는 포드 주가들이 많이 빠졌는데 근데 이제 이런 대기업들이 계속 의견을 내는 거죠. 이게 미국의 고용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자국 내 이익을 위해서는 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좀 부담이 되는 것 같다. 그런 미국 내 입장들이 반영이 되면서 자동차에 한해서만 또 빼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포드라든지 GM이 굉장히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좀 빼줬다라는 입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제 포드 GM 주가들은 뭐 5% 이상 상승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양상을 보였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뭔가 원리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관세란 것을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잘 해주면은 지금 캐나다라는 멕시코에 대해서는 마약이 그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것들이 문제인데 더 정책을 내놔라는 얘기거든요. 더 정책을 내놔서 마약 컨트롤을 니네 국가에서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또 만족한 솔루션이 나오면은 또 25% 했던 것도 줄일 수 있는 이런 여지를 좀 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움직이듯이 나머지 관세 역시 뭐 행정명령 같은 걸 통해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을 좀 보여준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오히려 또 거꾸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런 관세가 굉장히 외교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경제라든지 정치의 불확실성을 또 키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께서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흥선대원군 같다. 쇄국 정책을 썼던 흥선대원군의 과거 역사를 빗대서 좀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가 반도체법 폐지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꺼내서 이건 우리한테 직접적인 이야기인 거죠. 일단은 지급하겠다라고 확정 계약을 다 체결한 상태인데 근거법을 폐지해 버리겠다. 우리로서는 정말 날벼락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뭐 정확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처음 한 것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없애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사실 우리나라 2차 전지 공장들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친환경법이고요. 친환경법이란 것은 어떤 거냐면 인플레이션 감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친환경 기업들을 미국에 유치하면 보조금 주겠다라는 이야기였고 반도체법의 경우에는 반도체 공급망은 미국에 유치하면은 보조금 주겠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 보조금을 안 줄 수도 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그 보조금 준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미국 내 공장을 세우면은 거기에 투자한 금액의 한 10% 정도는 보조금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워낙 이제 공장이 크다 보니까 지금 뭐 6.9조 정도 삼성전자가 이 보조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규모가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 정도는 투자한 것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였는데 이것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 취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공장을 더 짓는
그것을 유도하려는 건지 뭐 중국의 공장을 짓지 못하게 하는 건지 이게 좀 애매한 스탠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든지 결국은 수단으로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역시 뭐 취소할 수도 있지만 동일한 금액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고용이나 투자를 늘려라 더 빨리 해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보조금 조금 덜 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고는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이게 뭐 법률이긴 하지만 협상의 카드로 자꾸 이용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지금 TSMC처럼 미국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원하는 이런 뉴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기업 입장에선 대응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아닌가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만약에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큰 난제는 반도체 칩 자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미국 내로 공장 그 생산 기지를 다 옮겨라라는 정말로 직접적인 압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TSMC 같은 파운드리 기업들이 미국 내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미국 역시 AI 경쟁을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근데 반도체 생산 기지는 아시아에 많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에 많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서 미국 내로 자국 내로 자꾸 반도체 공장들이 이전하라는 압력들을 많이 넣고 있고, 그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인센티브였죠. 흔히 말하는 보조금을 많이 주면서 미국 내 공장을 지어라라는 이야기였는데 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가 반도체 분야에서 무역 적자가 많이 나니까 관세를 붙일 거야. 그러니까 해외에서 판매하는 기업들은 관세 내느니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어떻게 보면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는 이런 양상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줬던 인센티브 정책, 사실 이게 트럼프 1기 때 기획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정책에 따라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이제 미국 내 공장을 실제로 짓고 있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미국에 좀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물론 인건비가 비싸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피하려고 하려면 미국의 좀 공장 같은 것들을 늘려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R&D 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국 내 유치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반도체를 포함해서 첨단 산업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이제 안보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자국의 기술 보호, 산업 육성을 국가 차원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이런 보조금 정책들이 나오는 건데, 우리도 이런 식의 지원 정책이 하나둘씩 지금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이런 첨단 산업들을 지원해주는 기금 신설 이런 방안도 나왔고, 특별법도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말이죠. 도움이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 첨단산업전략기금은 산업은행에서 조성을 하는 거고요. 50조 가량을 조성을 해서 뭐 큰 기업도 있지만 중소기업, 뭐 그런 중견기업에 대해서 저리로, 그러니까 금리를 굉장히 낮게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명분은 아무래도 중국이 바이오는 좀 그렇지만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 초격차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한국 기업 역시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이런 기금들을 마련해서 산업 자체를 육성해야 된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뭐 한 10년 동안 뭐 중국이 이제 굴기를 하면서 반도체 굴기 같은 것들을 하면서 너무나 투자를 많이 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글로벌 쉐어, 마켓 쉐어를 낮출 정도로 굉장히 많이 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견제 의지가 좀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지 않으면 중국의 경쟁력이 밀릴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있고, 중국은 이미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R&D라든지 보조금 정책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좀 쫓아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금을 통해서 저리로 이제 대출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다. 다만 이제 반도체 업체 등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이제 근무 시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자본도 중요하지만 R&D의 어떤 집중력을 높일 수 있게끔 근무 시간 같은 걸 좀 유연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산업의 특성에 맞는 어떤 제도들이 점차 보완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관세 전쟁이 전방위로 확대되다 보니까 트럼프 말 한마디에 관세 정책에 대한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증시도 그렇지만 환율도 되게 불안해요. 우리 원달러 환율도 뭐 1,42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관세에 대한 강경 발언들이 나오니까 1,460원 이렇게 또 올랐다. 지금 또 안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4로 떨어지긴 했지만 또 올랐다가 내려가고, 이게 지금 방향성을 읽기 힘들 정도로 변동성이 되게 확대된 구간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시장의 불확실성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세가 굉장히 리스크라고 보는데 이제 관세를 이제 처음만 해도 어떻게 보자라면 정치적 수단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정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그냥 협상 카드로만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부과를 했다가 뺐다가 부과를 했다가 뺐다가 이렇게 굉장히 정책 자체를 변동성 크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네. 자동차 관세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멕시코랑 캐나다 유예를 해줬다가 자동차만 빼고 자동차는 이제 빼준다고 이야기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흔히 말하는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그리고 관세가 아무래도 올라가게 되면은 대미 수출 같은 것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달러 수급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이에 따라 좀 오르는 요인들이 있는데 다만 미국 역시 지금 이렇게 관세가 부과되게 되면은 기업 경영들이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GDP 나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물론 이게 빅데이터를 정확한 게 매치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거든요. 또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면 금리가 좀 낮아져야 되고 그럼 달러가 또 약화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러니까 양쪽에 관세라는 것이 그 흔히 말하는 상대방 교역 국가 간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다르고 시장의 불확실성,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동성을 굉장히 키우고 있다. 그래서 달러 환율 같은 것들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거는 환율 오르는 방향이지만 미국 경제가 침체되는 것은 환율도 내려가는 방향이거든요. 이게 양쪽의 힘이 결합이 되면서 변동성이 진짜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보면 우리 1인당 국민 소득, 명목 국민소득이죠. GNI라고 하는데 이게 발표가 됐는데 이게 우리 원달러 환율이 작년에 좀 많이 올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증가율이 미미해요. 미미하죠. 뭐 1%대 하면서 이제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11년째 뭐 3만 달러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우리나라 GDP 성장률 자체가 그러니까 GNI라는 소득으로 환원한 거긴 한데 국민 총생산 자체가 작년에 뭐 2% 정도 성장했다고 생각하니까 1.5% 증가 자체가 좀 문제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은 원화 기준으로 보면 5%대 증가한 건데 이걸 이제 달러로 환산하니까 아무래도 1.2% 달러 값이 비쌌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본과 대만은 앞섰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만족할 게 아니라 사실 4만 달러대를 언제 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설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전망은 시점은 계속해서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좀 둔화되고 있는 이런 것도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총소득이란 것은 벌어들이는 소득을 합계한 건데 총생산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총생산이란 것은 결국 우리나라 얼마나 물건을 많이 만드느냐에 대한 개념이고 물건을 많이 만드는 역량들이 최근에 산업 경쟁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산업 경쟁이 좀 떨어지면은 물건을 생산하는 증가폭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게 네. 줄어들 수밖에 없으면은 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36,600 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 4만 달러에 도착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점차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 한국은행에서 경제 성장 전망치를 낼 때도 지금 올해나 내년이나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내고 있거든요. 올해 네. 1.5%, 내년 1.8% 정도 내면서 2%가 채 안 되게 경제 성장 전망치를 내고 있기 때문에 4만 달러 진입하는 것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다만 올해 이제 많이 깎아먹은 요인이 환율 요인이기 때문에 네. 환율이 이제 좀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진다라고 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달러로 표시된 수익이 좀 늘어날 수도,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하다라고는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숫자가 주는 공허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득이 이렇게 늘었는데 정작 내 지갑은 그러면 더 여유 있어졌냐? 그렇게 답하시는 분들 아마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 그렇게 체감하는 소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른 것들이 크고요. 물가가 특히나 이제 물가 지수란 것은 제조품, 공산품하고 소비재들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네. 좀 이게 약간의 왜곡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제품들, 컴퓨터라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워낙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고 치고 다만 우리가 쓰고 실제로 매일매일 쓰는 것들, 식료품이라든지 외식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가처분 소득, 컴퓨터 같은 거는 5년에 한 번 사는데 네. 매일매일 점심을 먹어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 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니냐. 특히나 고금리 시점이 지금 열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 지급하고 흔히 말하는 점심 사 먹고 나면 돈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그러니까 물가지수 자체의 특성, 물가지수는 물가 전체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공산품하고 식료품이 동시에 반영돼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쓰는 것은
아무래도 외식이나 식료품이다 보니까 네. 이게 좀 가처분 소득 차원에서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 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은 통상 대출 비수기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또 가계대출이 늘어난 건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4년 전 그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또 들썩이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다시 또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점검에 나섰습니다. 자, 이와 함께 추가적인 대출 규제가 나올지도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하지만 또 자칫 대출 문턱을 높일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섬세하고 정교해야 하는 대출 규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강원대 국제무역학과 이현훈 교수 나오셨고요. 인하대 경영대학원 이민환 원장, 또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진미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월에 가계대출이 또 반짝 증가를 했어요. 진 교수님, 네. 좀 억제가 됐었잖아요. 네. 작년 여름에 고점을 찍었다가 화들짝 놀란 정부가 뭐 이거저거 가계대출 규제를 막 조이기 시작하니까 또 서서히 줄고 작년 말 들어서는 또 확 줄었었는데 또 네. 2월에 반짝 올랐어요. 네. 무슨 이게 맞아요. 두더지 잡기도 아니고 왜 오른 겁니까? 2월 가계대출? 그래서 굉장히 뭐 1월도 굉장히 좀 저도하다가 2월에 5조 원 가량이 증가했는데요. 사실은 뭐 거래량이나 또 매수 심리를 볼 때는 뭔가 되살아나고 있지는 않은데 왜 대출이 늘었을까? 그리고 특정 지역에 좀 이번에 대출이 몰리지도 않았어요. 특정 지역이라고 하시면 서울, 뭐 강남, 서울 성부 강남이라든지 이런 걸 그렇죠. 말씀하시는 정부에도 거군요. 밝혔듯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거나 그런 대출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때는 작년 말에 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어떤 그 밀려서 2월에 좀 오지 않았나. 그리고 작년에 이제 많은 규제들이 있었잖아요. 유주택자라든지 또 이제 기간 조정이라든지.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올해 풀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포인트는
부담 능력이 안 좋아졌다. 부담 상황이 나빠진 게 아닌가 사실은. 사실은 집값은 사실 떨어지진 않고 지금도 굉장히 높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비해서 소득 수준은 우리 뭐 인플레를 따지자면은 뭐 마이너스 성장인데 사실은 소득으로 집값을 이 감당하기가 사실은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결국은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또 다른 대출로 지금 메우는 형식인 거다. 좀 슬프다고 좀 봤거든요, 저는. 네네. 그러면 이게 기조적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게 반짝 증가인가? 여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그래서 것 같은데. 지금 뭐 특이하게 뭐 관찰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뭐 한편으로는 뭐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거래량도 줄지 않았는데 이제 대출이 늘었다. 이 말은 호당 더 비싼 집에 대한 대출을 받았을까? 이제 이런 우려도 있고요. 이게 이제 반짝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3월, 4월의 그 추이를 좀 보면서 지금의 이런 증가세가 앞으로 더 진행이 될 수있지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걱정할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 가계대출. 절대 금액으로 보면 뭐 걱정할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5조 원이라고 한다면 만약 그 수준으로 계속한다면 곱하기 12를 하면 1년 동안 60조 정도 되잖아요. 네. 사실 60조라고 하면 정부가 올해 지금 정책 대출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신생아 특례 대출 뭐 이런 이름을 해서 나갈 돈이 지금 60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이제 이게 기폭제가 돼서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걱정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지난달에 이제 서울시에서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이제 풀었잖아요. 네, 해제를 이제 했죠. 강남 이제 지역을 4개 동을 이제 풀어버렸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본격적으로 집값을 더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정부라든가 아니면 지자체에서의 그런 움직임이 있구나. 또 사실은 지난달에 또 건설교통부에서도 지방의 미분양이 많이 나타나니까 다시 또 그걸 뭐 미분양 그런 주택을 또 다시 또 LH로 하여금 직매입을 3천 가구를 더 이제 사도록 하겠다든가 내놨죠. 이렇게 부양 정책을 적극으로 쓰겠다는 그러한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자금을 무려 60조 원을 지난해도 60조를 풀었는데 올해도 또 풀겠다고 하니까 이 집값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띄우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돈이 자꾸 더 이제 풀려 나가고 또 그거 가지고 집을 사는 거고 실제 지금 5조라고 하는데 그 5조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3조 정도는 정부가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는 이거 뭐야 이렇게 마치 자기가 빌려줘 놓고 자기가 지금 가서 이렇게 불질러 놓고 이거 왜 갑자기 불났지 누가 벌낸 거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짝 증가인 건지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그래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7월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이 실시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요인들이 더 강할 것 같고 우선은 이제 경기도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안 좋은 상태이고 네. 정부에서 이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정책들을 꾸준히 써왔고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사실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규제 완화적인 요인들이 있긴 했지만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 정부가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자금의 성격들이 어떤지 정말 정책 자금의 특징들이 강한지 네.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명확히 알 수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도 지금 시장의 움직임들이 다른 데들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여로 이제 뭐 이 강남이나 일부 지역에서 그런 이제 가격 상승의 움직임이 있지만 뭐 이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만 하더라도 아직 그런 이제 이 주택 가격의 어떤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추가적인 어떤 가격 상승이나 대출의 증가 그런 움직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일시적인 요인들이 훨씬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것들이 추세적으로 계속 증가할 가능성들은 지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좀만 더 말씀을 드렸으면 네. 좋겠는데 전 추세적으로 당분간 6월까지는 적어도 가계대출이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7월부터 이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예고가 돼 하겠다 있죠. 이렇게 지금 네.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지난해에도 이제 원래 7월에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9월로 이제 2달 연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 가계대출이 이제 집중적으로 몰렸거든요. 그렇죠. 2단계 그래가지고- 시행되기 전에 막. 그래서 막 네. 이제 시행되면 다시 또 이제 가성비가 더 올라가니까 그거 전에 빨리 돈을 빌리자 이렇게 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했고요. 그럼 집값도 또 그때 또 올랐고요. 네. 그 뒤에 이제 다시 또 가계대출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정책을 이제 그때부터 막 쓰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줄어들었는데 다시 또 연초가 되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그널 자체가 다시 또 가계대출을 더 권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집값도 어느 정도 또 이 규제를 풀어서 또 부양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경기가 이제 굉장히 나쁘다 보니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건설 경기를 띄우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체 이제 GDP에서 차지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부문별 그 비중을 보면 이제 소비가 제일 많고요. 소비가 한 48% 되고 이제 투자가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이 건설 투자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많아도 너무 많아요. 이게 OECD 국가 중에 단연코 1등이에요. 이게. 근데 그거를 어쨌든 죽이면 지난해에도 사실 마이너스고 지지난해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경기가 나쁘다 이렇게 이제 정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그걸 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해요. 단기적으로 우선 그걸 부양을 하면 경기가 좀 살아날 거다 생각해서 이번에도 그래서 이제 우선 손쉽게 우선 건설 경기를 너무 죽이면 경기가 이래저래 정부는 현재 지금 1.8% 정도 이제 보고 있고 지금 한국은행은 지금 1.5로 지금 낮춰놨는데 이렇게 낮아져 버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잠재 성장률 2.0보다 더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금 전반기에 지금 추경도도 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정부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정부 지출도 늘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건설 경기도 좀 띄우고 가계대출도 적극적으로 정책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적어도 전반기에 이제 불씨를 좀 살려보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스트레스 DSR이 7월 1일부로 이제 3단계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서 집 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풍선 효과. 연초되니까 작년에 이제 묶어놨던 그 대출 총량도 일단은 풀었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도 좀 대출 심사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 더 개방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DSR 3단계 앞두고 더 가상금리 높아지기 전에 미리 받자라는 수요도 있는 것이고. 그런 논리라면 정말 상반기 내내 대출이 좀 많이 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진 교수님. 그렇죠. 대출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제 대출 규제나 또 부작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출 자체, 특히 정책 대출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사실 의미가 있고 이건 또 권장이 사실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출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젊었을 때 조금이나마 정부 지원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 비율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네. 이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제 어떤 기능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책 금융 외에 어떤 다른 그러니까 흔히 뭐 유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우리가 미리 막았어야 되는 그런 대출의 통로들이 여전히 닫히지 않고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필요한 대출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섬세하고 정교하게 그거를 골라내고 또 차단할 것인가에 집중을 해야지 계속 총량 관리라는 모드하에서 간다면 굉장히 뭐 진짜 그야말로 실수요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네, 원장님. 대출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주택 구입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면 지금 아까 한은 총재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현실이 지금 성장률이 1.5%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탄핵 이후에 자영업자들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뭐 대학에 계시면 알겠지만 취업률도 지금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대학생들이 취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들입니다. 네. 사실은요. 예. 자영업자들은 당장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인데 주택을 구입한다 해서 대출해서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별세계 세계의 얘기고요.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요. 네. 취업이 안 돼서 정말 집에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다 쓰는데 주택을 대출해서 구입한다. 이거는 정말 다른 나라 얘기예요. 사실은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이 대출을 느린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 얘기고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저게 보기에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지금요. 네. 이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대출의 용도를 따져봤었을 때 이 대출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이냐라고 보면 지금 정부의 문제 인식은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서 집값만 자극시킨다. 이게 이제 생산적인 부분, 뭐 기업의 투자라든지 개인의 소비라든지 이런 데로 가면 이게 이제 일종의 경제가 활력이 돋는 선순환이 될 텐데 고정 자산이 부동산으로만 흘러간다는 데 있어서 자꾸 대출 규제를 하게 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뭐 진 교수님 말씀하신 실수요자한테 가야 되는 거죠. 실수요자라는 게 뭐냐면 기업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하면 기업하는 데 꼭 필요한 그런 운용자금이라든가 투자자금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 가게한테도 실제 집 사는 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살다 보면은 꼭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집 사는 데도 필요하지만 생활자금.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지나치게 가계 대출이 전부 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는 게 문제예요. 네. 이게 전부 다 80% 이상이 전부 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빚내서 집 사는 방향으로 이게 돈이 몰려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라는 거고 그게 사실은 정부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정책 자금이 뭐 진 교수님 말씀 그거 충분히 제가 심정은 이해합니다. 뭐 그 어려운 사람들 돈을 좀 싸게 빌려줘 가지고 집 사도록 하면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정말 평생 옥죄를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옥새 그러니까 발목을 평생 발목 잡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족쇄처럼 왜 그러냐면 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빌려줬죠. 그럼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잘해가지고 집값이 올랐어요. 집값이 오르면 앞으로 지금 교수님 말씀 것처럼 젊은 아이들이 자꾸 이제 졸업하고 다시 또 사회에 나오고 결혼하고 자기 집을 장만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또 집값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 정책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뭐 특례 보금자리론부터 시작해서 신생아 특례 대출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매년 40조, 뭐 50조, 60조 이렇게 계속 늘려나가면서 풀어줘 버리면 그러면은 집값은 더 많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더 많이 풀렸으니까. 그럼 젊은이들한테 그게 도와주는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만약 집값이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돈을 정부 믿고 빌려서 내가 집을 샀는데 그럼 그다음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책임져 줄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그게 다 아니라고 해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돈을 정말 엄청나게 빌려가지고 이제 집을 샀어요. 그러면 이제 원리금 갚아 나가야 되죠. 원리금 갚아 나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소비를 못 해요. 아이도 못 낳아요.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거예요. 혼인율도 그리 낮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교수는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하냐면 다른 나라는 예를 들어 싱가포르나 유럽도 대부분 돈을 빌려주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헝가리식이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게 있는데 그거 실패한 정책이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보조금을 줘요. 처음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출산을 하게 되면요. 그에 따라서 집값을 좀 싸게 살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는 거죠. 집값이 싸지도록 보조금을 주는 거지 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정부가 지금 그만큼 특례 대출한다는 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다 그 사람들한테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일반 시중은행이나 아니면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거기에서 일정 부분 1%포인트 정도 이렇게 아니면 1.5 이 정도 더 낮춰주는 건데 그만큼은 국민 세금을 가지고 그만큼 이자 보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차라리 공공주택을 좀 잘 줘가지고 저렴하게 그 사람들한테 공급하거나 아니면 결혼하고 아이를 가졌을 때 실질적으로 그만큼 보조금을 더 주거나 이게 맞는 정책이 아니냐는 거죠. 그게 젊은이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고 아니냐는 거죠. 사실 보조금을 직접 주면 모럴 해저드에 대한 늘 찬반 논쟁이 붙잖아요.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요. 제가 혼자 너무 말씀 많이 드려서 그런데 제가 저희가 다음에 좀 또 웨이가 네. 지금 범위가 확대되긴 했지만 네네.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은요. 정말 비상사태도 이런 비상사태가 없어요. 지금 0.75명으로 지난해 잠깐 반짝 반등했다고 하는데 그래도요. OECD 평균 1.5명의 절반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진국들이 하는 게 뭐냐면 육아수당을요. 성인이 될 때까지 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8만 원 매달 줘요.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금 다 주고 있는 데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성인도 주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나이가 뭐 6살인가요?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지금 자꾸 주겠다고 늘리고 있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차라리 그런 보조금을 줘가지고 이 아이가 정말 건전하게 제대로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그게 모랄 해저들을 불러온다? 제가 볼 때는 도리어 그렇게 정책 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는 게 도리어 더 도덕적 해이, 모랄 해저들을 더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 덧붙이시게요, 원장님? 얘기가 너무 확대되는데. 알겠습니다. 요것만 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에서 조사한 걸 보면 보조금이나 이런 이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출산율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유럽에서 조사를 해보면요. 이 경쟁을 이제 줄여야 되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교육에 대한 경쟁, 과다한 이제 이 입시에 대한 경쟁 이런 것들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출산율은 낮아지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 이제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지금은 금전적인 지원 아니면 이제 대출로 인해서 이제 집을 마련하면 그 다음에 교육은 어떻게 시킬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사실 애를 낳으라 그러면 사실 그게 어떻게 지금 출산을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얘기를 좀 좁혀 네. 보겠습니다. 이게 마치 지금 가계대출이 늘어난 시점을 보면 이렇게 오비락처럼 서울시에서도 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었단 말이죠. 일부 지역. 그것도 이제 아주 핫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서울 강남 잠실 일대에 이런 지역들을 해제했단 말이죠. 좀 극단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한 게 그러면 자칫 대출만 보면 섣부른 결정이었나?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진 교수님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는 실패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네. 이유는 공급이 없는 규제는 결국 실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출 규제 얘기하지만 이번 정부의 목표도 공급 확대였어요. 사실은 이제 공공주택이라든지 그야말로 저렴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지는 못한 채 이런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 또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볼 땐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제가 효과가 있었으려면 강남 수요를 분산하는 공급적 정책과 병행을 했더라면 네. 지정 전과 지정 후가 좀 차이가 났겠죠. 하지만 지정을 한 이후에도 계속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 말은 집값을 잡겠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 이 두 가지가 목표인데요. 투기 수요가 좀 억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집값을 잡겠다. 이런 것으로서는 실패했기 때문에 재지정을 한들 과거와 똑같은 패턴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네. 다른 어떤 직접적인 방법이나 지금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서리풀에 또 대량으로 좀 주택 공급을 한다거나 예.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역점을 두고 추진 속도를 높여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건 좀 반대인데요. 네, 원장님. 사실은 그 공급을 중시하는 분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공급 이제 이 세금이나 어떤 규제 그런 것보다는 공급을 늘려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강남에 100층짜리 아파트를 계속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그래도 아마 또 그런 다른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급이라는 것은 항상 제한이 되어 있기 마련이고 그러면 이제 강남이라는 지역들이라는 것에 토지라는 것들이 제한돼 있잖아요. 한정이 돼 있는 지역이고 그러면 이제 강남이라는 지역에서 공급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한정 공급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 강남이라는 지역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재화랑 이제 토지란 것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공급을 무한정 늘린다는 것은 어차피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제 얘기고요. 네. 그 지역은 어차피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최적이 무엇이냐? 그럼 그 지역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들이 토지의 가격들과 토지의 가장 효율적인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이 모든 사람 토지가 공공재잖아요. 공공재적인 성격을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들이 그다음에 가장 효율적인 이용인가를 봤을 때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갭 투자라든가 실거주의 의무를 부과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효율적으로 돌아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한 거는 실거주 의무를 이제 없앤 거란 말이에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갭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가격이 막 올라간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격을 인상시킨 거란 말이에요. 결론만 놓고 보면요. 그러면 그 전에 공급을 늘렸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과정의 얘기고
결과적으로 보면 해제시킨 다음에는 가격은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에요. 강남이요. 그죠? 강남이 오른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지역들도 서울에 있는 다른 지역들도 가격들이 지금 들썩달썩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 그 정책은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 실패한 정책이라고요. 저도 그 말씀 하나 더 드리면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제가 허가제 공급에 관해서만 대해서 약간 추가적으로 약간 일단 오해가 진급이 있으신 것 먼저 같아서요. 네. 얘기하시죠.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급 확대라는 어떤 그런 뭐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벙벙한 얘기라기보다는요. 사실은 뭐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사실 너무 금융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리고 강남시장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강남은 이제 대한민국의 수익형 투자 자산이에요. 어떻게 보자면. 수익형 투자 그렇죠. 자산. 왜냐하면은 그야말로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왜 생겼겠냐고요. 고도의 자산, 금융화된 자산이거든요. 제 말은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그 수요를 잡자는 게 아니라 그 외에 강남의 진입 수요에 대한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공급 확대지 공급을 늘려서 거기 집을 잡겠다 이런 건 아니죠. 결국은 임차 수요도 많고 구입 수요도 많고 거기에 더해서 기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대출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계속 이 집을 구입할 여력이 생기는 곳이 바로 강남이라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남을 이 정책 설계 대안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해석하거나 그러지는 어렵지만 어쨌든 진입 수요에 대한 공급 대안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토어제로 묶고 있는 사이에 여타 다른 지역으로 분산할 수 있는 게 동시에 수반되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보면 토어제는 실패한 거다. 좀 실패했다고 라고 봅니다. 보는 네. 논리신 거고. 네. 교수님. 일단 뭐 토지거래 허가제를 이제 궁극적으로 뭐 다 해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타이밍이 너무 나빴다는 거고요. 그때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 1월에 이미 간담회 자리에서 이미 한번 네.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뭐 던졌죠 화두를. 집값이 이미 많이 안정화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그 개인들의 어떤 그 자기 재산의 어떤 자유로운 그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뭐 푸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바로 다음 달에 풀었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분 이야기가 틀린 거잖아요.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미 다른 지역은 많이 떨어졌지만 거기는 이미 다 지금 잠복해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다 갑자기 이제 불씨를 확 집어 던진 거죠. 그러니까 정책 실패라고 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공급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 지역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이 있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공급은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그럼 어떻게 또 집을 그럼 100층까지 올릴 거냐 이게 불가능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수요를 이제 기왕이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 전역 또 수도권 아니면 이제 지방까지도 이렇게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이러한 단순한 토어제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 주택 공급을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신규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하는 걸 자꾸 공급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뭐 새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시장에 나오는 것도 공급이죠. 그거 말고 내가 자동차 타다가 시장에 내가 이제 중고로 내놓은 것도 공급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자동차도 그런 것처럼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신규 주택이 얼마나 많이 새로 등장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갖고 있던 그 주택을 시장에 얼마나 내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서울만 놓고 봐도요. 지금 얼마나 많으냐면 매물이라고 나오지만 그게 바로 기존 주택의 공급이에요. 이게 9만 채예요, 9만 채. 이러면 이게 아실에서 현재 통계 잡고 있는데 지난 2022년 1월 이후에 지금 2배로 다 높아졌어요. 네.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강남은 그래도 아니지. 강남도 다 매물이 2배로 늘어나 있어요. 공급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부담이 돼가지고 이걸 굳이 내가 여기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팔고 싶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팔도록 해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정말 일자리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서울로 진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꾸 이게 토어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현 정부가 아니면 현 정치권이 합의를 해서 이 가격을 하향 안정화로 해야 된다.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집값이 우리나라 소득 대비 제일 높아요. 이게 중국 정도 빼고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선진국 중에서 높아도 2배 이상 높아요. 뉴욕하고도 비교해도 높고 이게 다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세제가 잘못돼 있어요.
OECD 국가로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보유세가 우리보다 2배 이상 높아요. 반대로 거래세 있잖아요.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 이거는 우리의 반도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거래를 묶어놓는 세제란 그러니까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진짜 보유하는 건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기본적인 주택에 관련된 총 세입은 똑같이 두더라도 네. 그 구성비를 바꾸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인 보유세는 높여주고 네. 얼마나 높이냐? OECD 평균까지만 제발 해주세요. 반대로 거래세는 낮아주면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퇴직하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서울에 많이 집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기왕이면 교외로 나가서 전원생활도 하시고 싶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그걸 처분하면 젊은 사람들이 일을 서울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그럼 서울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그러면서 안정적인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환경이 조성되지 네.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네, 거죠.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 뭐 뉴욕 같은 경우에 맨하탄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좋은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은 거기에 합당한 보유세를 내고 그 좋은 그 거주 환경을 누리지 않습니까? 강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 분들은 거기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 돼요. 그죠?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문화적으로도 아니면 여러 면에서도 더 좋은 시설에서 좋은 환경에서 사실 우리는 그게 낫단 말이에요. 훨씬 더 OECD 아까 말씀하셨죠. OECD도 훨씬 낮아요. 네. 거기에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세금은 낮게 내면서 모든 것들은 다 혜택을 더 누리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나라의 부동산 걱정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저희가 대출만 오늘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출을 이야기하다 보면 전체 나라의 경제를 지금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다시 좁힐게요. 네. 진 교수님, 지금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토지 거래 허가제가 풀린 정말 잠실, 강남 일대 이것만 아니라 기타 외 다른 지역으로 다시 또 확대될 여지도 있어요? 그렇게 보세요? 저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국지적일 거다? 네네. 네. 사실은 우리가 흔히 뭐 실질적인 통계 수치가 의미하는 것보다 매일 하루에 이제 몇 번씩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규제 완화 여러 가지 뭐 어디 지원하겠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시장이 좀 맑게 개인화하고 있는 기대감이 좀 반영됐을 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에 옮길 만큼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가 뭐 코로나 이후에 한 2년 정도 집값이 빠졌지만 아직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비싼 사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가계부채도 뭐 세계적으로도 탑3 안에 들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규제를 안 하나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정부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는지 한번 진짜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고 지방 정부도 지자체나 또 국토부나 기재부나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네. 굉장히 혼돈한 거죠. 국토부는 뭐 더 대출해주겠다. 여기는 뭐 금리를 더 내려라, 뭐 올려라. 뭐 이렇게 지방은 또 알아서 뭐 하겠다. 또 지방으로 가자면 또 뭐 신혼부부나 또 요즘 청년들 위한 대출 프로그램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좀 더 나은 사회로 갈 이런 정책적인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대출 아까 DSR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DSR이 3단계에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적용이 됩니다. 3단계로 가면 가상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 받을 총량이 줄죠. 그러니까 가계대출 기조는 전반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성은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교수님, 이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경제 상황, 집값 동향, 뭐 지방 상황까지 다 감안했었을 때 DSR 3단계로 가는 게 과연 맞냐? 혹시 이게 걱정을 위한 걱정일 수도 있겠지만 패착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가는 방향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불가피하다? 제가 볼 때는 현 정부에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DSR을 지난해 2월에 이제 1단계 처음 시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7월에 하기로 했고 그다음 3단계를 올해 1월에 하기로 원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이렇게 처음에 설정해 준 건 너무 잘했다. 다만 이제 이게 막 상황이 좀 나쁘다.
집값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이제 불거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경기도 막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이제 9월로 연기하면서 다시 또 한번 불을 질렀고 다시 또 이번에 이제 이런 상황이 다시 왔는데 제가 볼 때는 7월에 당연히 이제 예정대로 하는 게 맞고요. 또 만약에 이걸 연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에게 정책의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방은 지금 굉장히 상황이 나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방에 대해서는 뭐 스트레스 DSR을 뭐 2단계 상황에서 그냥 계속 묶어둬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지방은 집값이 전반적으로 또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도 않아요. 또 사실 수도권, 서울 중심 수도권도 사실은 스트레스 DSR 뭐 2단계, 3단계 한다고 해도 영향 받지 않는 그러한 가계대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정책 대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미 금리를 스트레스 DSR 그 가상금리보다 훨씬 더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그 영향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을 지금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스트레스 DSR 한다면서 가상금리를 붙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정책금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정책대출을 거의 80%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계대출 중에. 네.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정책 대출 자체를 지금 올해도 60조를 지금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좀 줄여줘야 되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이 젊은이들에게 또 우리 출산하는 그러한 그 젊은 가구에게 실질적으로 다른 방식의 보조금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이면하 원장님. 네. 3단계 7월 도입 예정입니다. 예. 스트레스 DSR. 네, 스트레스를 조금 더 주겠다는 거죠. 네, 그건 당연히 도입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이제 지방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방에 미분양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가계대출을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상당히 이제 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출을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제 임대주택 정부가 사실 그 물량을 떠안는 겁니다. 정부가 이제 그 물량을 떠안아서 이 공공 임대주택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의 이제 하나의 방안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 좀 있어서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뭐 이번 정부 어떻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재정 지출을 상당히 이제 억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이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지방과 수도권을 좀 차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네. 생각입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도입을 해도 네. 적용하는 가상금리 자체는 수도권과 지방은 달라질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지금도 이제 차이는 있긴 하죠. 네, 네, 근데 그건- 이제 그 폭을 더 벌리겠다라는 것이고. 예, 그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 교수님은 저도 뭐 의견이 거기에는 뭐 동의하는 바고요. 다만 이제 그 DSR 규제 강화 시 이제 패착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작년에도 그랬었고 물론 이제 뭐 늦게 도입돼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대출 규제가 도입되었을 때 우리가 대출 그러니까 규제의 역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막상 잡혀야 되는 고가 시장은 끄떡도 안 하고 중저가 빌라 시장 망가졌죠. 거래 감소하고 가격 떨어지고 또 못 빌리기 때문에 전세가 월세로 더 많이 굉장히 많이 전환이 됐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재작년까지만 해도 반반 정도 됐었어요. 거래량의 전세와 이제 월세가. 지금은 거의 이제 월세가 60-70%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사실은 실수요자가 사실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어쩌면 저가 시장과 소득이 더 낮은 사람한테 더 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게 얘기했다시피 그런 그 뭐 규제가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통해서 나오는 이 부작용들 좀 찾아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죠. 반드시 뭐 이것이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이야기한 도중에 이제 언뜻 나왔던 게 지방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지방 부동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LH를 통한 뭐 직매입이라든지 미분양 문제, 각종 이제 공사에 대한 활성화, SOC 투자, 다양한 종합백화점 방식의 대책들이 사실 작년부터 나왔는데 효과를 따지면 거의 뭐 없다라는 게 아주 냉정한 평가인 것 같고 또 나왔다는 말이죠. 일단 지방 부동산의 침체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시는지 그 정도부터 여쭐게요. 지금 심각해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LH 통해서 뭐 3천 가구 정도 이렇게 뭐 매입해가지고 자기들 직접 임대하겠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그냥 신용만 한 거고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직접적으로 더 구입하는 그러한 뭐 가구 수를 늘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아예 그런 거 해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시장의 자정작용에 그냥 맡겨두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네. 사실 생각해보면 지방에 너무 건설사가 많은 거예요. 필요 없는 곳에 너무 집을 많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더 이상 공급을 하지 않도록 실제 그래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용 투자 자원이 더 이상 그렇게 집 짓는 데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지금 막 너무 지금 부실화되고 있는 그런 건설 기업들 자꾸 살리려고 하면 그게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지방 부동산 시장도 계속 교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좀 전에 지금 뭐 3천 가구 이렇게 뭐 직매입한다 이렇게 했는데 왜 그분들한테 그 직매입을 해야 되냐고요. 그분들이 지금 한참 막 집값이 오를 때 그분들이 엄청난 수익을 남겼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수익이 또 추가적으로 많이 났으니까 그게 다시 또 정부에게 더 추가적으로 세금을 그만큼 많이 그렇게 뭐 많이 더 그렇게 납부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게 아닌데 이게 나쁘다고 하니까 그걸 다시 또 정부가 다 살려줘야 된다. 이거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왜 아파트만 그렇게 하나요? 빌라나 연립주택 거긴 더 이제 정말 작은 영세 그러한 건설 기업들이 하는 거고요. 개인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집을 짓는 거예요. 네. 거기서는 그러면 미분양 나는 거 왜 거기는 안 도와주시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자영업자들 뭐 예를 들어 식당 하다가 아니면 편의점 하다가 망했어요. 거기 망하고 있는데 거기는 왜 안 도와주세요? 왜 건설 기업들만 그렇게 도와주냐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도와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내버려 두면 분양 가격이 낮아질 거고 그러면 시장의 수요 공급의 원리에 맞춰서 당연히 수요층이 나타나죠. 그렇게 나타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근데 이걸 못 참잖아요. 경기가 일단 냉랭해지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못 참는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가 부동산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철학과 원칙을 분명히 잡고 그런 다음에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보유세하고 거래세 그걸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공공주택을 많이 건설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게 제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다른 거 뭐 스트레스 DSR이라든가 아니면 뭐 토지거래 허가제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이것도 금융 부문에서 지금 정부가 지금 계속 개입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규제를 했다가 풀었다 했다 풀었다 이러면서 정말 모든 그 사실은 뭐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헷갈리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자꾸 시장을 교란을 하거든요. 왜 시장을 교란을 하냔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만 두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의 그 소득 증가도 봐도 그렇고 계속 1점으로 지금 떨어지고 앞으로 더 떨어질 거예요. 1.0으로 떨어지고 1.0 밑으로도 떨어질 거고요. 그럼 뭐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냐는 거죠. 정부가 억지로 막 부추겨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도 똑같이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특정 정부에 대한 비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거 앞으로 또 어떤 정부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정파를 떠나서 똑같이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집이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기도 하고 우리 미래 세대가 앞으로 계속 살아나가야 되는 집이고요.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또 출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게 바로 집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가 기왕이면 우리가 총체적으로 좀 해결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책임은- 잠시만요. 시청자 의견. 수도권, 대도시 인구 집중, 기업 집중을 해소하는 것 외에는 사실 현실적인 다른 대책은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방에도 이른바 대학 도시 대학에 계시니까 대학 도시 만들어서 서울시내 종합대학을 인구 소멸 지역으로 이전한다라는 걸 이제 그 유도한다라든지 대기업 뭐 지방으로 본사 이전하는 대기업에는 과감한 세제 혜택을 준다라든지 그러니까 인프라 자체가 이제 옮겨야 거기에 따른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주택 시장이 다시 이제 재설계가 되는 건데 이걸 뭐 그냥 단지 발등에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뭘 직매입을 하고 뭐 좀 살려준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결국에는 근본적인 해결은 다 안 된다라고 보시는 우리 시청자들의 의견이 있어서 물론 그렇게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네. 지금 문제는 사실은 이제 미분양 물건들이 있고 건설사들이 지금 부실화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만히 시장 논리에 맡겨둘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어차피 지금 그 기업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 물론 이제 건설사들한테는 책임을 물어야 되죠. 당연히 책임을 물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CEO라든가 응당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부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있는 것들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현우 가만히 교수는-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구조조정을 하자는 거죠. 냉정하게 이현우 교수님은 그러니까 더 부실화되기 전에 빨리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 아프지만 개입하는 게 살을 지금 도려내야 부동산 된다. PF 문제가 터진 게요. 2022년 여름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질질 끌어가지고 뭘 해결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동산이 더 부실화가 더 커지는 거죠.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그 암 때문에 그 부분을 완전히 도려내거나 이런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반창고 딱 붙이면 지금 안 보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죠. 암이면 저는- 빨리 암 수술을 해야죠. 그 암이 더 퍼지기 전에 제 말씀도 그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부동산 PF 그럼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진짜 그러면 도려낼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하거나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은 그냥 그걸 갖다가 가리는 미봉책이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냥 거기에다가 이제 반창고 붙이는 게 미봉책이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했는데 부동산 PF가요? PF 대출 PF가 지금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질질 끌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부동산 금융위에서 PF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끝도 없는데 저도 금융위에서 그렇게 안 했는데 그는 이 타이밍에 우리 진 교수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거는 이게 미분양 문제가 일단은 겉으로 다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왔지만 지금까지는 별 효과는 없어 보이고 최근에 나타난 지난달만 보면 평택의 미분양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남쪽 지방에서 점점 북상하는 느낌도 들어요. 그럼 이게 과연 지방의 문제만 될 것이냐? 수도권을 향해서도 지금 미분양 문제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뭐 미분양 문제가 자유롭지가 않죠. 사실은 우리가 뭐 계속 공급 부족이다라고 하지만 지역별로 볼 때는 조금 불일치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미분양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고 저희가 사실은 뭐 지난 30년 동안 계속 미분양도 늘고 줄고 하는 사이클을 건너왔던 거죠. 그 강을 쭉 건너오다가 좀 논의가 될 만하면 이제 다시 가격이 오르면서 미분양이 또 해소가 되고 사실 굉장히 미분양 대책이 있었다라기보다 시장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상황에 계속 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3,500 직매입하겠다는 것도 사실 과거의 카드를 그대로 꺼내서 쓴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실 미분양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외면받아서 이제 지금 수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건설업체가 할인 분양에 나서든지 아니면 할부, 뭐 10년 할부라든지 네. 아니면 뭐 임대 수요로 자체적으로 전환한다든지 건설업체한테는 자구적인 노력을 요구하지 않고 어떤 당근책만 준다는 거죠. 사실 뭐 안 팔리는 것에 건설사들 대해서. 약간의 대마불사 그렇죠. 심리가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상생을 하셔야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카드를 내밀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좀 희생을 하든지 뭐 이렇게 뭔가 빨리 좀 조정이 될 수 있는 좀 액션들이 서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많은 질문들이 남았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시간이어서 마지막 질문은 정책대출 이야기로 매짐을 하겠습니다. 뭐 정책대출 매 정부마다 이름만 바꿔서 다 나오잖아요. 신생아 특례대출, 뭐 보금자리 여러 대출들이 있는데 요 올해 기조를 보면 일단 정책대출 특히 이제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경우는 요건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먼저 의견 듣겠습니다.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특례대출이라고 하는 그거 자체를 사실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더더군다나 이제 문제가 지금 잘 지적하신 것처럼 자꾸 이 조건을 완화를 해요. 소득을 지금 처음에는 뭐 8천만 원까지 했다가 그걸 갖다가 다시 또 1억까지 올렸다가 뭐 1억 5천 했다가 뭐 이게 사실은 실제 보면 그걸 대책이라고 지금 했는데 실제 누가 수혜를 받느냐 보면 사실은 상당히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 특례 대출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 소득이 좀 낮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네.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많이 가는 그런 문제가 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하면 안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고 더군다나 지금 무려 지금 올해 지금 60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총액은 현재 지금
우리 가계 부채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명목 GDP 성장률만큼 늘리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그게 얼마냐면 3.8%예요. 정부가 네. 생각하는 거. 뭐냐면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1.8%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 2%에서 이제 합하면 그게 이제 3.8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면 지난해 이제 전체 가계대출 총량에서 이제 그만큼 올려버리면 그게 87조 4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87조 4천억 원 중에 60조 원을 정부가 특례 대출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그럼 시장 기능이 거기 뭐가 남아 있느냐는 거예요. 27조 4천억밖에 안 남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정부가 뭐 금리 아니면 뭐 그 한국은행의 금리를 뭐 낮추고 높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에 반영도 되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요즘에 와가지고 다시 또 뭐 총량을 규제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푼다고 했다가 다시 또 뭐 거기에 이제 시중은행에게 또 금리를 왜 한국은행이 지금 낮췄는데 왜 너희는 안 낮추냐. 자꾸 지금 거기 지도를 창구 지도를 하는데 이렇게 정부가 계속 개입을 하게 되면 네. 이게 시장 전체를 다 교란해서 말 그대로 금융 수요자 가게들로 하여금 정말 이 정부가 이게 집값 띄우려고 하나 그래서 또 그거 빌려가지고 또 집 사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금융기관은 금융기관대로 또 자생력 경쟁력을 또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발 그렇게 안 네.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 시간이 오. 돼서 아, 네네. 죄송합니다. 아, 네.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네네. 저희가 이렇게 네. 부동산 이야기 하나가 부동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 거죠.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서 집값을 자극하는 게 문제다. 정말 문제인가요? 그렇다고 대출 규제를 조였다, 풀었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는 사실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치 골망하는 종기에 고름을 짜지는 않고 반창고로 종기를 덮기만 하는 것 같은 이런 걱정도 됩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고요.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